자, 일단 이 페이지에 있는 빅뱅 우주론 여기 이제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좀 쭉 진행을 해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그 우주론 첫 번째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아인슈타인의 우주론이라는 게 있어. 아인슈타인 너무 유명한 과학자잖아. 다 알고 있죠, 그죠? 아인슈타인이 어떤 우주를 주장했냐면은 정적 우주를 주장해요. 정적 우주론. 우주는 크기가 어떻다? 정해져 있다. 멈춰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는다. 근데 문제가 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에 따르면은 중력이 작용하잖아. 물질들을. 그 물질들이 서로 간에 끌어당겨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주는 수축돼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멈추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반중력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우주상수라는 말로 쓰거든. 그래서 우주상수라고 하는 반중력 효과, 청력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주는 중력과 반중력이 작용해서 멈춰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돼. 근데 그게 조금 이따 바로 깨지죠. 이제 허블이라는 과학자,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천문학자고 천문학자에서 뭘 관측했냐면 은하를 관측하죠. 얘는 우리 중3 때 아마 너네 배웠던 내용이 좀 있었을 거야, 이거. 그지? 허블의 법칙 이런 거. 자, 얘가 뭘 하냐면은 은하를 관측해. 은하를 관측했거든? 근데 그 은하들이 뭐 하고 있어? 전부 다? 뭐 하고 있대? 이 은하들이 뭐 하고 있어? 멀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멀어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라는 거를 알아내죠. 어떤 현상을 통해서냐면은 적색편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이것도 이제 교과서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서 이거는 적색편이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요런 것들은 조금 부가적으로 봐야 되고 나중에 실제 학교에서 수업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체크하는 부분들이야. 뭐 어쨌거나 그냥 은하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요. 허블이. 그러니까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는 뜻인데 그 은하가 멀어지고 있는데 모든 은하가 멀어지고 있는 거야. 모든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모든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 우주가 뭐하고 있다는 얘기니?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로는 좀 틀린 얘기가 돼. 그 당시 이제 그 상황에서 우주가 정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주는 뭐하고 있다? 팽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허블이 은하를 관측해서 알아냈거든. 그 허블이 처음으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해요. 예전에는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걸 성운이라 불렀어. 이게 은하라고 하는 그 별들의 집단인지 몰랐단 말이야. 그냥 딱 단순히 봤을 때 별인 줄 알았어, 그냥. 근데 알고 봤더니 어때? 그 별이. 이 안에 1000억 개가 넘게 들어있는 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은하라는 별들의 집단이라는 게 밝혀졌고 계속 관측하다 보니까 은하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외부 은하가 되는 거야. 우리 은하 말고 우리 은하 안에도 별들이 되게 많은데 그 바깥쪽에 우리 은하의 바깥쪽에도 엄청나게 많은 은하들이 있었다. 그 은하들이 전부 다 멀어지고 있다. 적색편 현상을 보였다라고 관측이 되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주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허블 다음에 그 이제 팽창 우주론이 나오죠. 이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이제 주장이 되는 건데 팽창 우주론. 그 팽창 우주론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그 가모라는 과학자가 주축에서 주장한 우주론. 무슨 우주론이 이거? 빅뱅 우주론이죠. 가모의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빅뱅 우주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프레드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주축이 돼서 주장하는 우주론이 정상 우주론. 정상 상태 우주론이라고 불리우는 우주론이 있어요. 그래서 가모의 우주론. 잠깐만. 가모라는 과학자는 이제 원래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가모프.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넘어가 나중에. 그래서 가모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가모라고 해도 가모프라고 해도 돼. 이제 가모프였는데 가모로 바뀌었죠, 이름이. 두 가지 우주론이 있어요. 가모의 우주론, 그다음에 호일의 우주론. 그러니까 이런 명칭들 정도는 뭐 일단 지금은 가볍게 체크하시고 나중에는 실제로 우리 뭐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 같은 거에 있는 내용들을 좀 되게 디테일하게 봐야 되거든.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체크하고 암기하면 되는데 일단은 큰 특징에서는 빅뱅 우주론. 이 빅뱅 우주론이라는 이름을 호일이라는 사람이 붙여줬잖아. 프레드 호일이 놀리면서 이거 알죠, 그지?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가모의 우주론, 빅뱅 우주론 뭐였어? 대폭발 우주론. 우주가 갑자기 폭발을 해서 현재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프레드 호일은 이제 그거를 무슨 말도 안 되는 폭발이냐라는 의미로 빅뱅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들어봤더니 그래서 이제 비웃은 거든, 되게 놀린 거거든, 그냥. 뭐 빅뱅이냐 뭐 이런 뜻인데 사람들이 다 듣더니 아 빅뱅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빅뱅 우주론이라고 불리우는 가모의 우주론 두 개가 있는데 자, 특징이 보시면은 가모의 우주론은 우주의 크기가 커지면서 물질이
계속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있던 물질 그대로가 우주만 크기가 커지는 거야. 얘네들은. 가모의 우주론은. 근데 이제 정상 우주론, 이 프레드 호일의 정상 우주론은 우주의 크기가 커지면서 처음에는 물질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니까 물질이 계속해서 생겨나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우주의 밀도가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얘들을 이제 보시면은 우주의 크기가 커져도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특징이 있어. 따라서 우리가 체크해낼 거는 이제 가모 같은 경우는 빅뱅 우주로는 우주의 크기가 시간이 지나서 우주의 크기가 커져요. 커지면서 하지만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가 또 감소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빅뱅 우주론의 특징이죠. 크기 커지고 질량이 일정하니까 밀도는 계속해서 감소하더라. 두 번째 호일의 우주론은 크기는 계속 커져. 하지만 질량도 막 증가해. 물질이 막 생겨나거든 계속. 질량이 계속 증가하니까 밀도가 뭐하니? 일정하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표에 하나 정리가 돼 있잖아.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온도라고 체크해놓고 별표 하나 쳐주세요. 온도. 자, 밀도가 일정하니까 감소하니까 얘는 온도가 뭐한다? 감소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온도가 하강하는 거야. 하지만 정상우주론에서는 밀도가 일정하니까 얘는 시간이 지나도 온도가 변하지 않아. 온도가 일정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야. 빅뱅 우주론에서. 뭐 물질이 생겨나고 안 생겨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온도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걸 가지고 설명을 보통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모의 빅뱅 우주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크기 커지면서 밀도 감소하고 온도도 떨어진다. 하지만 정상 우주론은 크기 커지고 질량이 생겨나기 때문에 밀도가 일정해서 결과적으로 온도는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팽창 우주론의 차이점이야. 됐지? 대표 과학자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 옆에 보시면 또 다른 얘기도 있잖아. 다른 사람들. 뭐 르메트르. 참고로 또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거의 최초로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야.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은하를 관측하면서 은하가 멀어지는 정도를 체크하는 우주의 크기를 체크하는 게 있었거든. 이 허블의 법칙을 통해서 우주의 나이를 구해요. 우주의 나이를 구하면 현재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 정도 되거든. 137억 년. 근데 그 허블이 이런 은하 관측하고 할 때 그 허블의 법칙을 그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또 처음에 또 이 우주 팽창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었거든.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최근에 바뀌었어. 얼마 안 돼. 한 2년 됐나? 한 1, 2년 됐어요. 그 국제적으로 천문학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름을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바뀌었어요. 이름 자체가. 너네 교과서에는 옛날에 허블 법칙으로 나왔었거든.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바뀔 거야.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그렇게 그런 르메트르라는 애가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이제 호일이라는 사람은 뭐 본디라든지 골디라는 사람도 같이 주장하더라. 라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요것도 우리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팽창 우주론에 대한 그 차이점 두 개 비교하는 거. 그래서 여기 체크를 해놓으시면은 되겠고 이 페이지는 자 3페이지로 넘어갈게. 자 물질의 탄생과 기본 입자. 자 그럼 결과적으로 빅뱅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 우리가 빅뱅만 지금 체크를 하신 거죠. 이거는 이제 틀린 얘기야. 정상 우주론은 이제 지금으로선 쓰지 않는 이론이고 폐기된 이론이고 빅뱅 우주론이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내용이잖아. 자 왜 빅뱅 우주론을 배워야 되냐면 왜 빅뱅 우주론이 맞았냐면은 우주의 크기가 팽창하는데 왜 대폭발로 팽창하기 시작하니? 라는 거죠. 왜 빅뱅 우주론이 맞았어? 이유가 뭐야? 알고 있니?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와요. 빅뱅 우주론 증거. 거기도 써있어. 표에도. 뭐라고 써있어? 두 가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야.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 3대1.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 결론이죠. 오늘 지금 수업의 결론이야 이거는. 빅뱅 우주론이 왜 맞는데? 라는 거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됐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죠. 아주 강력한 증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이 맞은 거야. 빅뱅 우주론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야. 자 갑자기 우주의 모든 물질이 에너지가 다 한 곳에 모여있다가 어느 순간 폭발했어. 갑자기 뻥 하고 터져. 물론 터지는 거는 당연히 사방으로 터졌겠지, 폭발했겠지. 근데 우리는 보통 한쪽으로 터졌다고 이제 보통 그림이 나와. 그래픽 자체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생기는 거냐면 시간이 지나가는 거야. 그전엔 시간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 X축의 의미를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시간 순서라고 보시면 돼. 폭발이 시작되고 우주의 크기가 커진다. 그럼 Y축 관계죠. 이 Y축 그래프는 뭐가 될까? 크기겠지, 크기. X축은 시간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눈에 보기에 편하게 좀 그래픽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 크기는 커져요. 계속해서. 커지고 그 다음에 질량은 일정해. 안 생겨 물질이. 자 그러면 물질이 안 생기는데 현재 우리 물질 있잖아 지금. 다시 말할게. 자 현재에 와서는 현재에 왔어. 현재 우리 우주에는 물질이 구성돼 있죠. 물질 애들이 있잖아 현재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도 물질이 안 생긴다며 빅뱅 우주는. 그럼 물질이 언제 생겼던 거야? 빅뱅 당시에. 초기에 분명히 물질을 생성했고 그 사이에는 안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초기에 물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는 게 첫 번째 이야기야 우리가. 처음에 빅뱅 시작하고 물질 어떻게 만들었어? 자 근데 이제 물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계속해서 온도가 뭐한다? 하강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온도는 계속 떨어지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우리 물질은 현재 뭐로 구성되어 있어? 얘들아 물질을 현재 뭐로 구성되어 있어? 뭐로 구성되어 있어? 대답을 안 해. 물질 뭐로 구성되어 있어? 그쵸,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원자.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물질을 사실은 우리는 원자 단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원자를 좀 쪼개봤더니 뭐가 나왔어? 원자를 쪼갰더니 뭐가 나와? 대답을 해야 돼. 원자, 핵, 그죠? 원자, 핵. 그 다음에 또 뭐 나와? 전자가 나왔죠. 그죠? 원자, 핵 쪼갰어, 안 쪼갰어? 쪼개지죠? 원자, 핵 쪼개지니까 뭐가 나와? 양성자. 와 중성자가 나오죠. 그죠? 원자 핵을 쪼갰더니 그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쪼갰어. 뭐 나와? 또 쪼개지죠 얘는. 커크라는 애가 나왔어. 그죠? 현재 여기까지. 자 물질을 쪼개서 원자가 나왔고 원자를 쪼개니까 원자 핵이 나왔고 원자 핵은 사실은 양성자라는 입자와 중성자라는 입자가 구성되어 있었고 그 양성자 중성자마저도 쪼개봤죠. 쪼개봤더니 그 안에서 쿼크라는 물질이 튀어나왔던 거야.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들,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은 다 이 쿼크랑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치? 더 이상 못 쪼개잖아. 물론 너네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은 과학이 더 발달해서 쿼크를 또 쪼개서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지? 근데 아직까지는 쿼크 그 더 단계로 못 넘어갔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질을 쪼갰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들, 이걸 뭐라 부르냐면은 기본 입자라 불러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 기본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기본 입자는 전자와 쿼크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전자 같은 애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경입자란 얘기 써요. 경입자 또는 이거를 영어로 렙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물질들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경입자와 쿼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기본 입자 첫 번째, 쿼크. 쿼크는 종류가 총 6종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쿼크는 2개밖에 없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6종류의 쿼크가 있어. 자, 쿼크를 좀 얘기해 볼게. 업 쿼크가 있고요. 다운 쿼크. 그 다음에 참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그리고 탑 쿼크, 바텀 쿼크 이렇게 6종류가 있죠.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탑, 바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번역해서 위 쿼크, 아래 쿼크, 그다음에 맵시 쿼크, 야릇한 쿼크, 꼭대기 쿼크, 바닥 쿼크. 그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 한국 물리학회에서 이걸 번역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리의 용어들을 특히 물리가 또 그래 또. 아니 딴 과목은 모르겠는데 물리는 있잖아. 뭔가 그 용어를 바꿀 때 있잖아. 조금 뭔가 좀 이상한 말을 막 갖다 써요. 막. 얘를 이제 스트레인지란 말을 갖다 야릇한 이 공식 용어야. 정식 용어예요. 아니 뭐 이상한도 아니고 이상한 쿼크 이러면 좀 더 이상한가? 야릇한 말 나 원래 스트레인지가 야릇한이란 말 갖고 있나? 난 모르겠네. 닥터 스트레인지잖아. 야릇한 의사 이런 거잖아. 말을 번역할 때 좀 그래. 얘 뭐 꼭대기 바닥까지는 그래 이해가 가. 이 참도 뭐라고 번역하냐? 맵시라고 하죠. 맵시. 맵시 쿼크?
모르겠다. 이 느낌이 약간 그런 것 같아. 이 스트레인지 쿼크라는 그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찾아보면 되게 난 특히 물리수업 하잖아. 그 물리의 그 원래 원서로 공부하잖아. 보통 예전에 나중에 우리 대학교도 공부하면은 원서로 공부하는데 원서를 이제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 교수들이 이제 번역을 한단 말이야. 그럼 용어를 한국 그 용어로 맞춰서 바꾸거든. 그럼 뭐 별의별 거 다 있어 이상한 거 막. 무슨 뭐 나르게 막 이런 말 쓰고요. 뭐 굳이 그거를 꼭 순 우리말에 약간 맞춰가지고 번역하는 느낌이 좀 있어. 하여튼 얕은 커크가 알고 있어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커크는 두 개야. 업 커크랑 다운 커크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위에 거는 이제 보통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가진다고 얘기해요. 누구에 대비해서? 전자에 대비해서. 자, 우리 참고로 전자는 이제부터 일렉트론이라고 쓰면 되겠죠. 전자. 일렉트론이라고 해서 2라는 기호를 보통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양성자, 참고로 양성자는 우리 프로톤이라고 해서 보통 P라는 기호 많이 쓰고 본 적 있죠. 중성자는 뭐라고 써 보통? N. 뉴트론 해가지고 N이라는 기호를 많이 써요. 약자로 좀 많이 씁시다 이제 우리는. 자, 그래서 얘는 전자 전하량을 하나를 얼마로 보냐면 마이너스 1로 봐요. 기본 전하라고 해서.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을 플러스 1로 본단 말이야. 얘는 전하량이 없죠. 0이죠 그냥. 그래서 쿼크 하나의 전하량은요. 업쿼크 같은 경우는 전자 대비 플러스 3분의 2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부호는 플러스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다운 쿼크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3분의 1, 전자 대비 크기는 3분의 1이고요. 같은 전하량 크기를 가지고 같은 전하 부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사실 나머지 4개는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1세대 쿼크, 업 쿼크랑 다운 쿼크가 되게 중요하지. 자, 쿼크는 반드시 쿼크는 조합이 돼서 물질을 구성해요. 2개나 또는 3개가 결합이 된단 말이야. 무조건. 자, 그래서 있잖아. 이 쿼크들이 결합을 해서 양성자랑 중성자를 만들 건데 우리한테 중요한 쿼크는 업 쿼크랑 다운 쿼크밖에 없어요. 이 2개가 조합해서 만들 거야. 그러면은 양성자 한 개를 만든다고 칩시다. 양성자. 프로톤이라고 하는 양성자 하나랑의 전하량은요. 얘는 플러스 1이거든. 그럼 얘네들이 들어가서 조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조합하냐면은 쿼크가 반드시 몇 개씩 들어가냐면 3개씩 들어가요. 3개씩. 그래서 여기에 쿼크가 3개가 들어가는데 업 쿼크 2개와 다운 쿼크 1개가 들어가면서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합쳐가지고 전하량 플러스 1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된다. 이렇게 되죠. 이게 양성자의 구성이고요. 두 번째는 중성자. 자, 중성자는 전하량이 0이에요 지금. 그럼 합쳐가지고 0이 돼야 돼. 그래서 얘는 3개가 들어갈 때 다운이죠. 다운이 2개 들어가서 다운 쿼크가 2개가 들어가더라. 이렇게 결합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죠. 됐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까지 체크합시다. 야, 너 혹시 알고 있지? 중성자랑 양성자 중에서 질량이 누가 더 크니? 중성자가 질량이 좀 더 크지? 그러면 누구의 질량이 좀 더 크다는 얘기니? 업쿼크랑 다운쿼크 중에서. 다운쿼크가 2개 있는 녀석이 질량이 크니까 얘가 질량이 조금 더 크겠죠. 그래서 업쿼크, 다운쿼크로 비교했을 때는 다운쿼크의 질량이 조금 더 크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중성자 질량이 조금 더 크다. 뭐 이 정도만 체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자, 쿼크들이 결합해서 입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양성자랑 중성자. 이제 나머지 애들은 다른 입자 만들어. 지금 우리가 기억할 거는 업쿼크, 다운쿼크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몰라도 돼. 이렇게 쿼크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얘기할 게 있어. 자, 보세요. 업쿼크는 전하량이 플러스야. 맞죠? 얘도 플러스야. 얘는 마이너스거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문제가 없는데 플러스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도 문제가 되고. 어떤 뜻이 있어? 야,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하니? 청력 작용하죠. 그럼 얘네들은 청력 작용하지 않을까? 둘이? 엄청 크게? 이 양성자의 사이즈는 10의 마이너스 15승보다 작아. 10의 마이너스 15승 돼. 되게 작아. 원자보다 훨씬 작으니까. 그럼 이렇게 엄청나게 작은 밀접한 근접한 곳에 있는 이 둘은 플러스와 플러스가 서로 뭐 할까? 밀어내죠. 근데 얘네가 딱 붙어서 결합돼 있어. 맞지? 이게 뭐냐면은 우리 여기다 이거 하나 체크해서 필기 해놓으세요. 자연계를 구성하는 기본 힘, 상호작용. 기본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계의 기본 상호작용. 이건 힘이야, 힘. 기본 상호작용은 우리가 힘 얘기하는 거다. 힘. 됐어? 자연계의 기본 상호작용. 힘을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 힘 하면은 우리 우주의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다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중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만율력이라고 부르는 거. 알고 있죠, 이거? 중력.
우리 우주의 전체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두 번째는 전자기력이라는 힘이 있어. 이거 알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N극 S극. 플러스끼리는 서로 청력 작용하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끼리는 인력, 마이너스끼리는 청력. 마찬가지로 N극과 N극, S극과 S극은 청력이고 N극 S극은 인력 작용하잖아. 이런 식으로 전기와 자기끼리 작용하는 힘, 전자기력이라는 게 있어. 됐죠? 그리고 나서 이 핵들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들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강한 핵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핵력은 핵력인데 강한 힘이야. 들어봤어 혹시? 이거 그 수소가 그 비금 전자를 읽는 거랑 비슷한 거. 수소가 전자를 읽는 거? 그 수소가 그 할로젠인 뭐야? 그 알칼리인데 어. 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H H 플러스? 근데 그 비금속이면 음이온이 돼야 되는데 아 원래 전자를 가져야 되는데 그거랑은 약한 핵력 막 이래가지고 약한 핵력이 들어가. 약한 핵력은 핵자간 변환. 근데 그거랑 조금 달라. 얘는 일단 강한 핵력은 핵끼리 작용하는 힘인데 강한 애들이야. 그래서 강한 핵력이야 그냥. 스트롱이야 스트롱.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얘네들을 플러스가 서로 밀쳐내는 거를 붙잡아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본드라고 생각해. 본드. 됐지? 얘가 제일 세요 힘이. 중력이 힘이 제일 약해. 전자기력이 제일 그 다음이야. 전자기력보다 더 센 게 핵력이야. 강한 핵력. 여기 하나 비워놨거든 지금 여기다. 하나 비워놓은 것도 쓸 건데 그 힘은 약한 핵력이라는 힘이에요. 핵력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 그래서 약한 핵력과 강한 핵력이라는 힘이 이제 네 가지가 있거든.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거든. 근데 중력이 제일 작아. 그리고 강력이 제일 세요. 강력이라고 하는 거야. 강력. 강력은 어떤 거냐? 이 쿼크들끼리 사이에서 작용하는 어떤 그 핵자 간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쿼크들을 서로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치 본드처럼.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만 체크할 게 뭐냐면 업쿼크는 둘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엄청 강한 청력을 작용시키거든. 근데 그거를 이 강한 핵력이 딱 붙들어서 묶어놔요. 됐지? 약한 핵력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 약한 핵력은 베타 분계 때문에 베타 분계하는 힘이거든.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일단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쿼크에 대한 이야기 끝났죠. 됐지? 자 거기 이제 설명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쿼크는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반드시 결합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렙톤이죠. 거긴 질량이 작고 단독 존재하는 입자. 자, 렙톤은 결합이 안 되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반드시 조합이 돼서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애들인데 반면에 지금 여기 두 번째로 설명하는 렙톤이라고 불리는 경입자들은 단독으로 작용하는 애들이에요. 종류가 6종류가 있어.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6종류가 있는데 종류를 좀 써보면 좀 나눠주고 이렇게. 그리고 일렉트론이죠. 그 다음에 뮤온이라는 입자가 있어요. 그리고 타우라는 입자가 이렇게 있어요. 세 가지 입자가 있어. 전자, 뮤온, 타우라고 불리는 세 개의 입자가 있고요. 각각의 입자에 해당되는 중성미자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표기를 이렇게 하거든. 표기는 뉴 일렉트론, 뉴 뮤온, 뉴 타우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밑에 있는 중성미자들은 사실 몰라도 돼. 얘네들은 몰라도 되고 그냥 얘네들이 전하량이 0이다. 얘는 이제 우리가 명칭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성미자라고 부르는 크기가 엄청나게 작고 질량이 거의 없어요 얘는. 그리고 전기적 성질이 0인 굉장히 발견하기 어려운 입자이다 라고만 체크하시면 되고 각각 전자나 뮤온이나 타우를 대응하는 입자들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체크만 해주시고 우리가 기억할 거 하나야. 일렉트론 전하량은 -1. 뮤온도 마찬가지 전하량 -1이에요 얘도. 뮤온 아마 들어봤을 거야. 그 물리 배웠으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뮤온 입자 관측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거기서 나온 애들이죠. 그래서 이제 렙톤은 종류 6종류고 전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단독으로 작용하더라. 됐지? 이렇게 체크하시면은 됐지. 이제 기본 입자. 그 결과적으로 이거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빅뱅이 시작했어요. 빅뱅이 시작해서 우주의 크기가 쭉 커지고 있어. 이렇게 쭉 커지고 있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크기가 막 커지는데 이렇게 커지다가 보니까 최초로 물질을 만들었을 거야. 근데 뭘 만들었을 거야? 분명히 쿼크와 렙톤을 만들었을 거야. 맨 처음에. 갑자기 원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니까. 그럼 쿼크는 뭘 만들었다는 얘기니? 쿼크는 업쿼크랑 다운쿼크를 만들었다는 뜻이고 렙톤은 뭘 만들었어? 얘는 일렉트론을 만들었다는 뜻이야. 됐지?
그럼 이제 시간 좀 지나니까 온도가 어떻게 됐어? 낮아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합을 해. 그래서 뭘 만들어? 양성자라든지 중성자 같은 입자를 만들어요. 시간도 지나니까 얘들 결합을 해서 뭘 만들어? 온도 떨어지면서 이 둘이 결합해서 원자 핵을 만들죠. 원자 핵을 만들어 이렇게. 근데 원자 핵 만들어진 다음에 시간 좀 더 지나니까 뭘 만들어야 돼? 원자를 만들겠죠. 이제 원자를 만드는데 원자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니? 전자까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전자들이 원자 핵에 숙박돼서 쭉 여기서 이제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정을 우리가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를 만들었다. 여기서 원자를 만들었다라는 건데, 자 정말 중요한 건데 여기 밑에 표에도 써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뭐냐면은 시간을 좀 알아놔야 돼. 자 봐봐. 이 원자 핵이 만들어졌을 때 당시의 시간은 3분이에요. 3분. 그 다음에 원자가 만들어졌던 시기는 시간상으로 빅뱅 이후 38만 년 후가 돼. 빅뱅 이후 3분. 그 다음에 38만 년 후. 됐죠? 요 시기는 조금 기억해놔야 돼. 요 시기 시간적으로 외워놔야 돼. 나머지는 몰라도 되는데. 빅뱅이 시작한 이후에서부터 시작해서 3분 뒤에는 원자핵이 만들어졌고 38만 년 뒤에는 원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입자에 생성되는 순서를 좀 보시면은 첫 번째 이 둘을 묶어가지고 뭐라 불렀어? 우리가 기본 입자라 불렀죠. 그러니까 먼저 기본 입자를 만들 거야. 최초에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최초에 생성된 입자들은 기본 입자, 쿼크 렙톤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기본 입자를 통해서 양성자, 중성자 만드시고, 두 번째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고 원자핵 만들고 원자가 순서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원자핵 중에서 특히 잘 보세요. 조금만 구분하잖아.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는 He2 플러스 원자핵이라고 쓸게. 헬륨 원자핵이야. 자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잘 봐봐. 야, 우리 원자 표기법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 원자라는 걸 표기해 보자. 우리가 뭐 X라는 원소가 있으면은 여기 각각 A, B, C, D라는 숫자들이 붙어요. 맞지? A가 뭐야? A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니? A. 무슨 수? 양성자의 수?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네 글자로 원자번호. 그죠? 여기는 원자번호가 들어가죠. 원자번호는 뭐로 읽어주는 거야? 양성자의 수로 읽어주시면 되죠. 그치? 두 번째 B에 해당하는 자리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질량수. 그치? 질량수라는 애가 들어가. 질량수는 누구의 수야?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죠. 그치? 합산수. C에 해당하는 자리 뭐가 들어가니? 원자 개수. 얘는 개수가 들어가죠. H2 이러면 원자 H 두 개 있다는 뜻이잖아. 그죠? 여기에는 D에는 뭐가 들어? 그래, 가수라고 불리우는 거죠. 가스라고도 불리우는데 사실 이거는 좀 화학을 해야 좀 편한 개념이고, 보통은 이거를 우리는 그냥 뭐 전하량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2 플러스, 3 플러스, 그지? Na 플러스 이런 거,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전하의 양을 표시해 준다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죠. 이런 정도로 좀 체크하시면 되는데, 요 두 개는 큰 의미 없고요. 지금 여기 2 플러스 쓴 거는 지금 헬륨이 전자가 몇 개 있으니까, 원래 두 개 있으니까. 그 헬륨 원자핵을 표기해 볼까? 헬륨 원자핵은요, 여기다 2라고 쓸 거야. 원자번호 2번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다 4를 쓸 거예요. 뜻이 뭐냐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있다는 뜻이잖아. 합쳐 질량수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2 플러스 쓰면 돼요. 이렇게. 헬륨은 원자개수가 단독으로 존재하니까 이렇게 1이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거 원자 표기하는 방법이잖아. 근데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3대 원자핵을 만들었지만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어. 그럼 수소 원자핵은? 그치? 수소 원자핵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 왜냐면은 수소는 원자번호 1번에 질량수 1이고요. 그치? 수소 원자번호 1번 질량수 1이야. 그냥 H라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전자가 없으니까, 결합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H 플러스라고 하시면 돼요. 원래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원래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원자번호가 1번인 양성자가 1개면 전자도 1개 있어야 돼. 하지만 전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가 없는 거죠, 결과. 그래서 H 플러스가 되는 건데, 자, 얘 자체를 잘 보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얘 봐봐. 얘는 양성자가 2개에 중성자가 2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거든, 지금. 이게 헬륨인데, 얘는 양성자 하나가 그냥 수소 원자 핵이야.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걸 동일하게 뭐라고 쓰냐면은
원자번호 1번 질량수 1에 P라고 쓰는 거랑 완전 똑같아요. 그치? 그래서 굳이 수소 원자핵을 만들었다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지. 왜냐면은 그냥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니까.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결합이 돼서 헬륨 하나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치? 헬륨 원자핵 만드는 식은 3분이고요. 양성자 표기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 참고로 몇 가지를 더 써볼게요. 이런 게 있을 거야. 0, 1짜리. 자, 원자번호 0번의 질량수 1이야. 이거 뭐니? 중성자를 이렇게 표기해요. 원자번호 0번의 질량수 1번. 그 다음에 원자번호 마이너스 1, 질량수 0 이게 있어요. 뭐가 있어? 원자번호 마이너스 1이 있어? 전자 얘기하는 거야. 보통. 그지?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네. 원자번호 1번의 질량수 2짜리가 있어. 원자번호 1번의 질량수가 2야? 그러면은 중수소. 그쵸? 얘는 수소지. 왜 수소가 되냐면 원자번호 1번이니까. 근데 질량수가 하나 더 있는 수소야.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 하나 더 있어.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같은 시리즈로 1, 3짜리 얘는 뭐야? 3중수소.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2개가 붙어있는 경우.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하나만 더 쓸게. 원자번호 2번에 질량수 3짜리가 있어. 얘물이. 원자번호 2번이면 수소야 헬륨이야? 무조건 헬륨이요. 그리고 질량수는 얼마야? 대신 3. 따라서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가 2개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 우리 얘네들 뭐라 부르니? 이런 거. 양성자 하나요. 아, 그래. 똑똑한데. 이렇게 되죠. 양성자 2개. 그 다음에 얘까지 뭐라 불러? 합쳐가지고. 이런 애들. 중수소, 3중수. 얘는 참고로 He-3, 헬륨-3이라고 불러요. 원자번호 같은데, 양성자수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애들. 뭐라 불러? 동위원수. 다 동위원수잖아. 그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냥. 됐지? 수소, 헬륨에 대한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정도까지 기억해 두세요. 자, 지웠다가 아주 갈게요. 몇 페이지니? 5페이지? 일단 5페이지를 먼저 볼게. 그 뒤에 세세한 숫자들 이건 나중에 보고. 5페이지 보시면은 헬륨 원자핵이 생성될 때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3번에. 그치?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잖아.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로 보시면은 처음에 빅뱅이 시작해서 쭉 우리가 첫 번째로 업쿼크 하나 만들고 다운쿼크 만들어줘요. 얘들이 결합해서 뭘 만들었냐면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요. 근데 양성자 하나는 그냥 우리는 이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수소 원자핵 H 플러스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치? 이 상태가 되다가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언제가 됐냐면 3분이 되었을 때 수소 원자핵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조금 더 이제 결합이 되기 시작하죠. 양성자끼리 결합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원자번호 1번 수소만 있었던 상태, 양수자 하나의 상태에서 이 양성자끼리 결합이 되기 시작해. 그래서 뭘 만드냐면 He2 플러스 헬륨 원자핵을 만들기 시작하죠. 이게 3분 때 이야기야. 3분 지났을 때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때 초창기에 전자도 있었죠. 전자 있었는데 얘가 시간 좀 더 지나니까 이 원자핵들이 수소나 헬륨의 원자핵들이 결합을 해. 누구랑 결합하냐면 전자랑 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원자 H라고 하는 또는 He 라고 하는 수소와 헬륨의 원자를 만들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 체크할 거는 이제 뭐냐면 이 빅뱅 초기 때 만들어지는 원소는 딱 2개밖에 없었네. 그죠? 원자번호 1번 수소, 원자번호 2번 헬륨밖에 없죠. 리튬도 못 만들었어. 아주 조금 만들었어. 아주 조금. 근데 리튬이 왜 안 만들어졌을까? 그죠? 온도가 낮아져서 그래. 리튬 같은 애들이 결합되려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얘는 결과적으로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온도가 계속 식었기 때문에 리튬까지 합성할 만큼의 충분한 온도는 만들어지지 못했다. 에너지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기다 쓸 건 이제 봐봐.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생겼죠. 없던 시간이 X축방으로 쭉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주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요. 질량은 어때? 일정해요 계속. 질량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입자들이 더 이상 안 만들어지는 거야. 결합만 하는 거야. 결합만. 그러니까 최초에 쿼크들이 만들어지고 렙톤들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더 이상 안 만들어져. 됐지? 질량 일정하고요. 부피가 커지고 질량 일정하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 감소하죠. 그 다음에 온도는 감소한단 말이야. 자, 우리 온도를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돼요.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그러니까 온도가 감소하는 뜻은 전체적인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적어져서 더 많은 결합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수소나 헬륨 정도의 이 원자 결합만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게 언제였냐면은 빅뱅 후 38만 년 지났을 때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되겠죠. 됐지? 근데 자, 여기서 자, 보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초기에 우주, 뭐 초기의 그 시점이 되게 애매하긴 한데, 그냥 초기 우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쿼크들이 양성자 중성자 만들 시기, 초기의 이 우주 상황에서는요, 온도가 매우 높았죠. 그치? 온도가 매우 높았어. 근데 온도가 매우 높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질량이 작은 놈이 에너지로 변하는 현상. 이거 우리 배웠었을 거야 아마. 뭐라 그러니 이거?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고 또는 심지어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현상. 질량 결손 들어가는 거 무슨 내용이야 이거? 준아 기억나지 않니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E는 mc제곱, 그죠? 이거예요. E는 mc제곱이라는 관계를 우리가 지금 나중에 알았지만 이 당시엔 당연히 에너지가 질량이 되고 질량이 에너지가 됐어. 어떤 거냐면 초기에 쿼크들이 양성자를 만들고 중성자를 만들었어. 근데 질량 누가 더 크니? 얘가 질량이 크죠? 그럼 질량 큰 놈이 질량 작은 놈으로 가는 건 쉽겠지. 하지만 질량 작은 놈이 큰 놈으로 가는 건 어렵겠죠. 그렇지 않니? 얘가 얘로 가는 건 좀 힘들 거 아니야. 얘가 얘로 가는 건 되게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이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은 질량이 작은 놈이 질량이 커지고 싶어. 그럼 에너지가 뭐 하는 거야? 에너지가 질량이잖아. 질량 작은 놈이 질량이 커지고 싶은 거야. 뭘 흡수하면 되는 거야? 에너지 흡수하면 되죠. 그럼 에너지가 풍부한 상황. 초기에 온도가 높았던 상황에선 에너지가 아까 말했죠. 되게 큰 상황이거든. 얘는. 그럼 초기의 우주에서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서로 왔다 갔다 바뀌겠지. 그치? 질량 작은 놈이었던 양성자가 에너지 좀 얻어가지고 질량 큰 놈으로 갈 수 있잖아. 개수의 비가 1대1이었어. 1대1. 초기에는. 근데요, 얘가 시간이 좀 지나서, 시간이 좀 지났어. 언제쯤으로 만들면 되니? 얘가 원자핵 만들어질 당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될 당시에는 에너지가 좀 떨어졌죠, 이제. 에너지가 좀 떨어졌어. 그러니까 뭐는 안 되니? 양성자가 중성자로 가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뭐만 가는 거니? 중성자가 양성자로 가는 현상만 일어나더라. 요것만. 이런 일만 가능하더라. 됐어요? 질량 큰 놈이 작은 놈 가는 건 자연스럽거든, 되게. 요 녀석만 가능하니까 누구의 수가 많아야 돼? 누구의 수가 많아야 돼? 양성자 수가 더 많겠죠. 결과적으로 계속 시간 지나면서. 그래서 이때 이 헬륨 원자핵이 생성될 당시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를 비교해 보시면은 양성자도 많아야 돼. 근데 많은데 얼마나 더 많냐면 7대1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양성자가 더 많았대. 이렇게 계산이 돼요. 됐지? 이 7대1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계산했어. 가모라는 애가 논문에서 계산 다 해줘요. 빅뱅이 이제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온도가 얼마나 떨어졌을 것이고 그 온도가 떨어지다 보면은 얘들이 이렇게 이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막 바뀔 거 아니야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그러다가 딱 결합될 수 있는 시간 딱 3분 지난 거야. 그럼 그 3분 때 이미 만들어졌던 양성자, 중성자끼리 결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뭘 만들어? 헬륨 원자핵 만드는 거야. 리튬 못 만들고. 그러면 딱 요 7대1의 개수의 비를 가지고 결합을 한다는 거지. 그럼 봐봐. 얘 하나 가지고, 얘 하나는 그냥 뭐야? 얘 하나는 수소 원자핵이잖아, 그냥. H+잖아, 얘는. 그죠? H+야, 얘는. 근데 얘는 헬륨 하나를 만들려면은 몇 개가 필요하니? 얘가 2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최소한. 그래서 얘 개수를 어떻게 쓰냐면 14대. 얘는 2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14대 2 중에서 자, 얘 중성자 2개 가지고 헬륨 하나 만들 거거든. He2 플러스 하나 만들자. 얘 2개 가지고 와서. 그럼 양성자 2개 갖고 오면 되겠죠? 얘는 몇 개로 쓰는 거야? 12대. 얘는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헬륨 1개를 만들 때 수소는 몇 개 남는 거야? 12개가 남죠.
12개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죠. 원래 있던 수소는, 그지? 따라서 3분 때 원자핵 만들었을 때 이 헬륨 원자핵이 생성됐을 당시에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의 비는요 몇 대 몇이다? 12대 1의 개수였다. 되게 중요한 숫자예요 지금 이거. 초기의 우주 온도 높았을 때는 양성자 중성자 수는 1대1. 하지만 헬륨 원자핵 생성 당시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비가 7대1. 그리고 그거 가지고 원자핵 하나 만들었을 때 헬륨 하나 만들 때 남는 수소는 몇 개야? 12개야. 맞지?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개수의 비, 요거는 이제 개수비라고 표시가 돼요. 개수의 비는 몇 대 몇이냐면은 12대 1이었다. 그러면 이 전체 질량비, 전체의 질량비는요. 수소와 헬륨의 전체 질량비. 수소는 질량수가 1이고 헬륨은 질량수가 4이기 때문에 질량수 1짜리가 12개, 그 다음 질량수 4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전체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12대 4가 되면서 결국 총 질량비는 몇 대 몇인 거야? 3대 1이죠. 요거 가지고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 생성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수소와 헬륨을 만들었어요. He 원자를 생성했는데 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냐면은 3대 1일 것이야. 수소가 3일 때 헬륨은 1이거든. 질량비를 따졌을 때는. 그럼 이게 누가 계산한 거냐면 가모가 계산한 값이거든 지금. 야, 이 당시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우주까지 왔을 때 더 이상의 물질은 생겨나지 않았어. 이 당시 만든 수소 헬륨이 끝이야 그냥. 됐지? 그러면 그때 당시 만들었던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가 11의 1이고 질량비, 전체 질량비가 3대 1이면은 이게 현재에 와서도 더 이상 물질이 안 생겼기 때문에 3대 1일 것이야 라고 예측한 거죠. 실제로 관측하니까 어때? 3대 1인 거야. 실제로 전 우주의 수소는 75%, 헬륨은 25%가 들어있어. 전체 우주를 따졌을 때는. 나머지는 거의 뭐 없다시피 하고요. 나머지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산소나 마그네슘, 뭐 철 이런 원소들인데 우주의 전체 99.9%는 수소 헬륨이야. 우주의 전체는. 그런 거의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고 그 비가 정확하게 3대 1이에요. 질량비가. 이건 관측했어. 관측하는 건 이따가 얘기할 거 없이고 이건 지금 내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가모가 계산했던 내용들이죠. 3대 1이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관측과 결과가 일치하는. 너네가 봐도 되게 대단하지 않냐?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거. 아니 이걸 무슨 계산을 어떻게 하냐? 감도 안 오는 그 시기를 계산해가지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 자 봐봐. 요거 좀 하나 더 심화적으로 얘기할 게 있어 하나가. 자 봐봐. 요거 있잖아. 우리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 우리 아까 전에 그 약한 행력이라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건 내가 꼭 너네한테 반드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외워놓으라 그래 다. 이 약한 행력이라는 이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되게 잘 나온 내용이라서 그래. 약한 행력은 뭘 일으키냐면요. 베타 붕괴를 일으켜요. 자, 베타 붕괴 들어봤니 혹시? 아니면 베타 입자란 말 들어봤어? 베타 입자? 아니 혹시 알파 입자란 말 들어봤니? 들어봤죠? 알파 입자 산란실험. 그치? 알파 입자 뭐야? 헬륨 원자핵. 참고로 알파 입자, 베타 입자, 감마선이라는 게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A, B, C 얘기하는 거야. 자, 어떤 방사성 원소라는 우리가 원소들을 처음 찾아냈어. 얘가 보니까 그냥 원소, 돌덩이라고 생각했던 얘가 막 뭔가 나오는 거야, 막 계속해서. 이 돌에서. 방사성 원소죠. 옛날에 뭐 퀴리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라돈 같은 거, 라돈 가스로 들어봤지. 방사성 원소들. 라듐 이런 것들을 막 손으로 막 부시고 막 그랬어. 그 다 암 걸려 죽었잖아. 방사 그냥 다 노출됐단 말이야. 거기서 나오는 게 뭔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찾아냈어요. 봤더니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알파 입자라고 붙인 거야. 알파선이라고 불렀어. 알파선. 두 번째 또 다른 애가 나오네. 걔도 뭔지 모르니까 베타라고 불렀어. 뭔지 몰라서 불렀던 이름이야. 세 번째 감마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알파랑 베타는 입자였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알파는 뭐였다고? 2사짜리 He2 플러스 헬륨 원자핵이었다고. 베타는 뭐냐면 E 마이너스 전자였던 거야. 베타 입자가 전자야. 그래서 베타 붕괴는 뭐겠어? 전자가 튀어나오는 붕괴겠죠. 자, 너네 생각해봐.
야, 중성자 하나가 있어. 응? 중성자 하나가 있단 말이야. 얘는 가만히 있잖아. 자기 스스로 양성자로 바뀌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이게 반감기가 내가 기억하고 5분인가 15분인가 그래.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중성자, 자유 중성자는 15분 정도, 5분인가 15분 정확히 기억 안 나네. 얼마 안 돼.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자로 붕괴가 돼 그냥 지가 스스로 갑자기. 아까 얘기했던 이거야. 야, 저 질량이 에너지로 가는 거, 에너지가 질량이 에너지로 가는 거. 그러니까 즉 중성자가 양성자로 가는 건 자연스럽다고 되게 일반적인 현상이야 그냥.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야. 그지? 온도 상관없지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 그러니까 봐봐. 야, 얘 원자번호 0번이거든요. 질량수가 1인데 얘는 원자번호 1번 질량수 1이잖아. 반응식이 안 맞죠.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 반드시? 0인데 플러스를 냈어. 그럼 여기 뭐 나와? 마이너스. 전화가 보존되니까. 여기 질량수가 1인데 입자 새로 생기거나 없어진 거 없잖아. 그럼 여기 뭐 나와야 돼? 0이 나오면 돼요. 뭐니 이거? 전자. 그죠? 일렉트론이 나와요. 전자가 튀어나온다고 무조건. 그래서 전자 튀어나오는 이런 붕괴를 베타 붕괴라고 얘기하는 거야.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이런 붕괴를 베타 붕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되게 잘 나온 내용이니까. 베타 붕괴. 그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원래는 반응식 완성하려면 전자, 중성미자, 반입자 나오거든 이렇게. 이런 게 하나 있는데 이건 체크만 뭐 안 써도 상관없어. 이걸 뭐 다루는 게 아니니까. 근데 물리 선생님이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 됐죠? 이거는 그냥 중성미자라고 써주시면 돼. 전자 중성미자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거 몰라도 돼.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런 반응이 완성이 되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전자가 튀어나오더라. 전자가 튀어나온 이 반응을 우리는 베타 붕괴라고 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건 당연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초기 우기 때는 초기의 우주 때는 이런 일도 가능하다 그랬지. 이거 언제 가능한 거니? 에너지가 높을 때, 그치? 에너지 높을 때만 가능한 거야. 초기 우주 때는 이런 것도 가능했다고. 이걸 얘를 베타 마이너스 붕괴라고 하면은 이런 붕괴도 가능해요. 베타 플러스 붕괴. 자, 얘는 뭐겠어?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바뀌어. 이게 베타 플러스 붕괴야. 봐봐. 양성자는 원자번호 1번에 질량수가 1이고 중성자는 원자번호 0번에 질량수가 1이거든. 그럼 여기 뭐가 튀어나올까? 얘들아, 뭐가 튀어나올까? 1이니까 여기 0이죠. 질량수 1, 0이면 여기 뭐 나와야 돼? 플러스 2 나와야 되거든? 원자번호 1번의 질량수가 0이야. 뭐 있니? 모르겠지? 본 적 있어 혹시? 이런 애를 전자라고 써요. 근데 전자인데 플러스 1이야. 얘는 전자인데 전자가 플러스야. 이걸 뭐라 부르냐면은 양전자라 불러 얘를. 들어봤어? 혹시 반물질? 뭐 막 뉴스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나? 막 혹시 반물질? 우리 이 존재상에서는 지금 저기서도 막 설명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안에 안 나오는데 물질도 있고요. 반물질도 있어요. 우주에는. 근데 있잖아.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잖아. 다 에너지로 바뀌어. 대표적인 물질이 뭐가 있어? 전자. E-. 전자 물질이에요. 대표적인 반물질은 E+. 양전자라는 애가 있어요. 이런 물질이 있어. 그래서 여기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양전자가 튀어나와. 플러스 여기는 맞춰주려고 전자 중성미자 튀어나오고. 이렇게 반응식이 완성이 돼요. 얘는 양전자라는 애가 튀어나오는구나. 반물질이 튀어나오는구나. 너네 이런 거 가능하다니까 여기서. 원자핵이 하나야. 전자가 돌고 있어. 이거 뭐야? 얘 수소죠. 근데 이거는 본 적 있어? 원자핵이 마이너스고요. 전자가 플러스야. 얘는 반수소예요. 반물질이야. 수소의 반물질. 그러니까 물질에 대응되는 반물질이 존재해 원래.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알겠지? 그냥 대충. 그래서 이런 애가 튀어나온다고. 자, 근데 이거는 이게 가능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조건이? 베타 플러스 붕괴가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어때야 돼? 엄청 높아야 돼. 내가 이 얘기는요, 나중에 너네 핵융합 반응할 때 한 번 더 얘기할게. 핵융합 반응을 너네가 여태까지 배웠던 핵융합 반응은 수소 4개가 융합해서 헬륨 하나 바뀐다 이렇게 하잖아 보통. 그지? 근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 돼.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 야, 그 핵융합 반응 얘기할 때 아마 들어봤을 거야. 수소가 양성자가 4개가 융합해서
뭐로 바뀌어? 헬륨으로 바뀌죠. 근데 헬륨이 만들어지면 헬륨은 양성자가 2개밖에 없거든. 중성자가 2개가 생기잖아. 그지? 이런 거 너네가 예전에 안 다뤘던 거잖아. 그지? 양성자가 중성으로 2개 바뀐다니까, 이 중에서. 그게 이거예요. 베타 플러스 분계. 이런 내용들이 있어. 조금 심화적인 내용을 하면. 됐지? 네, 체크만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초기에 우주에는 뭐야? 이게 1대1이었어. 왜 1대1이야? 야, 에너지가 되게 넘쳐났기 때문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단 말이야. 베타 플러스 분계, 베타 마이너스 분계 둘 다 가능했었어. 근데 시간 지나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베타 플러스 분계는 안 일어나. 뭐만 일어나? 요 베타 마이너스 분계만 일어나. 일반적인 베타 분계. 그래서 전자 방출되면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쭉쭉 바뀌고 있어. 그러다가 7대1 되는 순간에 결합.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요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지금, 자, 초기에 우주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이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에너지가 큰 놈이, 질량이 큰 놈이, 질량 작은 놈으로 가는 게 쉬웠지만, 질량이 작은 놈이 에너지를 얻어서 큰 놈으로 가긴 어려웠잖아. 근데 초기 우주는 됐다고, 그게. 그래서 1대1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에 이유가 있지. 왜 그랬어? 온도가 낮아지니까. 온도가 낮아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인 중성자에서 양성자로의 변환만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개수의 비가 7대1이었대요. 그거 가지고 수소연료 만들었을 때 개수의 비는 12대1이고 핵 한 개당 질량, 핵자 한 개당 질량. 너네 이런 거 막 낚시당해서 틀린다니까? 수소와 헬륨의 핵자 한 개당 질량비. 그러니까 질량비 3대1이지 이러고 딱 틀려버려 그냥. 핵자 한 개당 질량은 1대4잖아. 그지? 이런 건 잘 보세요. 핵자 한 개당의 질량이 1대4니까 전체 질량비는 3대1이에요. 수소와 헬륨의 전체 질량비는 3대1이다. 라고 해서 4번에 빨갛게 쳐놓은 거 있죠? 되게 중요한 이야기지. 자, 이게 무엇이다? 빅뱅 우주의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다. 왜 얘가 증거가 되냐면은 계산한 이론적인 값이 요건데 실제로 관측을 3대1의 관측을 해요. 얘를. 그래서 이게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 다시 4페이지로 살짝 넘어갈게요. 자, 빅뱅이 시작했던 첫 번째 시기 1번을 보시면요.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 전이었고요. 그때 우주 온도는 매우 높았다. 그리고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아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쌍생성과 쌍소멸이라고 써 있지. 자, 요것도 한번 체크해 놓을게. 쌍생성. 쌍생성은요. 요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감마선이라는 게 전자기파거든. 빛이거든, 빛. 그러니까 감마선 2개가 충돌을 하잖아. 그럼 뭐로 바뀌냐면 전자와 양전자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어. 쌍생성. 쌍소멸도 있어. 소멸은 뭐냐면 이렇게 전자와 반전자가 만나면요. 뭐가 되니? 감마선 2개로 다시 나눠줘요. 이렇게. 이걸 쌍소멸이라고 그래.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초기 우주에만 가능한. 물질과 반물질 만나면 에너지 나온다고 했잖아. 에너지가 나와. 됐지? 그리고 이제 기본 입자 만들어지고 양성자와 중성자 만들어지고 헬륨 원자핵 만들어졌을 때 당시의 온도는 시간은 약 3분. 그리고 시간 더 지나서 원자 만들 때는 약 38만 년. 그리고 온도 써 있죠. 3000 켈빈이라고 써 있어요. 또 하나 체크해놔야 될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38만 년 후의 온도는 3000 켈빈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요. 얘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빅뱅 우주의 첫 번째 증거를 얘기하는 내용이었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다음 거 내용 얘기할게.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몇 페이지니? 우리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했어 지금. 그지? 야, 그리고 이제 수소연료면 질량비 3대 좀 넘겨서 할게요. 이거는 좀만 있다. 뒤에 7페이지를 먼저 해보자.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다시 이 빅뱅이 시작되는 과정상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원자 핵이 만들어졌고요. 원자 핵 생성까지 됐고 이 핵 이후에는 원자가 만들어졌어요. 그치? 원자 핵 다음에 원자가 만들었어.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전자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있었지. 존재하고 있었잖아. 그치? 그 사이에서
원자가 만들 때 이 전자가 이제 와서 원자들과 결합을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에 전자는 만들어질 때 전자는 있잖아. 이 물질이 생성되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지금. 처음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초기의 우주에는 온도가 매우 높았어. 온도가 매우 높았었고 이제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 당시의 시기에는 온도가 좀 낮아졌죠. 그지? 그럼 이제 그 온도가 높았을 때는 전자가 에너지가 엄청나게 활발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때도 원자핵이 분명히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를 끌어당겨서 지금 원자를 결합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전자의 에너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얼마가 지났을 때니? 38만 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의 그 시간 후 이제 충분히 온도가 떨어졌고요. 그럼 전자들이 에너지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포획이 됐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원자를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그때에는 초기에는 이제 이런 계산을 했어. 마찬가지로 그 가모의 논문에 계산이 돼 있는 내용인데 초기의 우주에는요 온도가 너무 높았고 전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애들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없었다. 빛이라는 애들이 퍼져나갈 수 없었다. 왜냐면은 전자가 다 흡수하고 또 방출하고 그다음에 자꾸 맞아서 산란되고 굴절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초기에 온도 높은 이 상황에서는 전자 때문에 빛이 자유롭게 진행을 하지 못했지만 이 원자가 만들어지는 이 38만 년 후가 딱 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 빛이 자유롭게 퍼져나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투명한 우주라고 얘기해요. 불투명한 우주. 이때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투명한 우주라고 얘기하면 되죠. 투명한 우주. 이렇게 정리가 돼요. 투명한 우주로. 빛이 자유롭게 진행하지 못했던 이 초창기의 상황에서 38만 년이 지났을 때에 원자가 만들어졌으면 딱 전자 수가 어떻게 돼? 줄어들었거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전자의 수예요. 전자 수가 이때는 엄청나게 많았지만 이때는 전자 수가 없었다. 다 원자에게 속박됐기 때문에 전자 수가 확 줄어가지고 전자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빛들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예, 되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 얘기가 이제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야. 우주 배경 목사라고 얘기가 돼요. 자, 빅뱅 후 약 38만 년 후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일 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우주를 채우고 있는 빛이라고 되어 있잖아. 자, 이 당시 온도가 며칠이었다고? 얼마? 이 온도. 3000K. 이거는 반드시 외워놔야 되는 값이죠. 이 당시 온도는 3000켈빈이었어. 3000켈빈. 이 당시 그 빅뱅의 빅뱅 우주로 가모의 계산에 의하면은 빅뱅이 시작한 이후 38만 년 동안 온도는 지속적으로 떨어졌을 것이고 그때 떨어졌을 때 당시의 온도가 3000켈빈이었다. 근데 이 온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 흑체 복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관련된 이야기를 좀 살짝 얘기를 좀 해볼게. 이 흑체 복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물체는 흑체라는 물체가 있어. 흑체라는 물체는 모든 빛을 다 흡수해서 방출하지 않아. 다 흡수만 하는 애들이야. 근데 이런 거야. 말 그대로 블랙바디라고 해서 모든 빛을 다 흡수를 해요. 그럼 얘가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이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모든 빛을 다 흡수만 하면 안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스스로의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해요. 그러니까 외부의 빛을 반사시키는 게 아니라 방출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도 스스로의 빛을 방출시켜. 자, 봐봐.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얘가 온도가 있으면 그 온도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빛을 방출하는 뜻이야. 이거 알고 있지 않니? 온도가 높아지면 빛이 더 강한 빛이 나오고 더 색깔이 변화가 생긴다고. 자, 봐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별 같은 애들을 보통 흑체라고 볼 수 있거든. 이론적으로. 너네 이거 기억날 거야 아마. 별의 분광형이라고 해가지고 뭐 빨간색, 파란색, 뭐 흰색 이런 거 있잖아. 별의 분광형 기억나니? 기억 안 나나? 붉은색 별과 푸른색 별 중에 누가 온도가 높아? 푸른색. 어떻게 알았어? 푸른색이.
제일 높은 거 아니야? 완전 연소. 에너지가 그거 원전 연소가 아니라 에너지가 더 커서 그래. 표면 온도가 높아서 그래. 붉은색보다는 푸른색이 온도가 높아요. 왜? 표면 온도가 높아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빛이 방출되는 파장이 짧아지거든. 자, 봐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지금 3000켈빈에 해당하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 얘는 온도죠, 온도. 그지? 이 온도랑 빛의 상관관계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온도와 빛의 상관관계. 자, 모든 물체는요, 자기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해. 자기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해요. 나 내 몸에서 빛 방출해 안 해? 하고 있어. 내 몸의 온도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하고 있다고. 다만 그 빛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이 아닌 것 뿐이지. 자, 내 자신의 온도는 사람은요. 사람은 현재 체온이 36.5도잖아. 그럼 36.5도씨에 해당하는 뭘 방출해? 빛을 방출한다고. 근데 그 빛의 형태는 뭐의 형태냐면은 적외선의 형태인 거야. 적외선은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이잖아. 만약에 지구를 예를 들어볼까? 지구는 현재 평균 온도가 15도씨라고 예를 합시다. 15도씨에 해당되는 뭘 방출해? 빛을 방출한다고요. 얘도 당연히 뭐야? 적외선이야 얘도. 자, 적외선 카메라 들어봤죠? 그지? 밤에 볼 수 있어 없어? 밤에 적외선 카메라 밤에 볼 수 있어 없어? 녹색으로 딱 보이는 거 있잖아. 나이트 비전 같은 거 우리 군사용으로 막 쓰는 거. 야, 그거는 있잖아. 밤에는 가시광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뭐는 방출되는 거야? 적외선. 모든 온도에 해당하는 물질들은 적외선을 방출해요. 그치? 그러니까 적외선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볼 수 있다고. 열로 감지하는 거. 열화상 카메라. 그거는 온도를 다르게. 그 뭐 열화상 카메라 보는 그 일반적인 평균적인 뭐 배경의 온도는 되게 낮을 거 아니야? 하지만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때? 체온이 있으니까 36.5도 온도가 높으니까 다른 색깔로 보일 거 아니야? 열을 감지하는 거야, 그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외선 감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 그러면 이제 적외선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되겠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체크를 할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이에요. 맞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 가시광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면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지? 빨간색은 레드라고 쓰고 바이올렛, 보라색이라고 써요. 빨간색의 바깥쪽을 뭐라 불러? 적외선이라고 하죠. 보라색의 바깥쪽 뭐라 불러? 그죠? 자외선이라고 하죠. 자, 하나 물어봅시다. 적외선과 자외선 중에서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니? 자외선의 에너지가 커요. 그치?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체크를 해주세요. 자외선의 에너지가 더 커요. 왜 자외선의 에너지가 크니? 자외선은요, 에너지가 큰 이유가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 자세하게 얘기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체크해, 정리만 해놔. 자외선의 에너지가 큰 이유는 진동수가 커서 그래. 적외선의 에너지가 작아요. 진동수가 작아서 그래. 됐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요 에너지는요,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 자외선, 적외선 났을 때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 사람의 온도 정도면은, 지구의 온도 정도면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적외선 영역이 방출되는 거야. 안 보이죠?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적외선에서 가시광선까지 영역이 나오겠지. 그럼 적외선에서 쭉 온도가 높아지면 어디까지 나와야 돼? 붉은색 먼저 나올 거 아니야. 우리 별의 분광주에서 표면 온도 높을 때는 푸른색 나온다 그랬지. 온도가 낮으면 붉은색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엔 적외선부터 시작해서 자외선으로 이제 가시광선 점점 올라가는 거지. 자, 대표적으로 우리 철이 있어요. 얘들아, 철이 하나 있는데 이 철을 가열시켜. 본 적 있을걸? 색깔 나와 안 나와? 빛 나와 안 나와? 철을 뜨겁게 가열시켰어. 엄청 뜨겁게 가열시켰어. 그럼 어떻게 돼? 철 새빨개져가지고 붉은색 빛 나는 거 본 적 있잖아. 야, 철은 원래 빛이 안 나잖아. 근데 걔를 엄청나게 뜨겁게 가열하니까 얘 온도가 높아져서 뭘 내기 시작하는 거야?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원래는 철은 그 자기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적외선을 내고 있다가 자기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빛을 방출하기 시작하지. 근데 무슨 색깔부터 나와? 붉은색부터 나오지 당연히. 그지? 철을 새빨갛게 가열하면 빨갛게 보이는 거 알지?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색깔이 자외선 쪽으로 간단 말이야. 태양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6000켈빈이에요. 그럼 6000켈빈에 해당하는 당연히 뭘 방출해? 빛을 방출하겠지. 얘는 당연히 자외선도 있을 것이고 가시광선도 있을 것이고 적외선도 있을 거예요. 다양하게 나오니까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빛을 보면은 가시광선 들어있으니까 환하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당연히 자외선 들어있으니까
햇빛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니? 피부 손상되잖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빛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빛은 이 정도만 우리가 판단해놓고 일단.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 파장이라는 물리량이야. 파장.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파동을 좀 배우면 좋은데, 자외선에 대해서 우리가 파장은요 람다라는 기호를 써요. 얘는 짧다라고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진동수랑 반비례거든.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스펙트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할게. 그다음에 얘는 파장이 어떻다? 길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내용을 반드시 암기해 놓으세요.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요 내용을. 자, 그러면 그 자기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하고 있다는 얘기를 알겠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저 38만 년 후에 우주의 온도는 3000켈빈이었어. 그럼 3000켈빈에 해당하는 온도가 빛이 있었겠지. 그에 해당하는 3000켈빈에 대응되는. 그지? 그런데 얘가 시간이 지나잖아. 여기다 다시 쓸까? 여기다가 그 빅뱅이 시작하고 나서 쭉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이 정도로 딱 끊어놓고 이 정도 온도가 3000켈빈이었단 말이야. 이게 38만 년 전이에요. 후 빅뱅 후 38만 년 후. 그럼 이제는 빛이 없었다가 여기서 빛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지. 이 빛, 태초의 빛이죠. 요 최초의 이 빛은 얼마의 온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 3000켈빈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빛들은.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쭉 지나서 현재가 됐어요. 현재가 됐어. 온도 어떻게 되니? 낮아져. 그러면 3000켈빈에 처음에 이 온도였던 애가 온도가 낮으면서 떨어지겠지. 이걸 예상해요. 계산해. 가모가 계산한 건 한 3켈빈 될 거야 라고 예측해요. 3켈빈으로 예측을 하지. 됐지? 그럼 3000켈빈에서 3켈빈은 온도가 낮아진 거잖아. 참고로 이 켈빈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절대온도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거 절대온도 T라고 쓰고 다니는 켈빈으로 읽어주시는데, 절대온도 중에서 우리가 이제 몇이냐, 저 0도씨는 몇 켈빈이? 273켈빈이요. 이 정도 환상관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그냥 도씨로 읽어도 상관없어, 크게. 그래서 이제 0도씨 273켈빈, 마이너스 273도씨는 0켈빈 이 정도 되는데, 어쨌거나 3켈빈으로 예측되니까 온도가 낮아졌어요. 얘는 맞지?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른바 이런 거야. 뭐 자외선 영역에서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떨어진 거지. 파장은 뭐하니 그럼? 파장은 길어지겠죠. 예측되는 값에 의하면, 그지? 3켈빈으로 됐으니까. 그래서 가모가 예측해요. 저걸 관측할 수 있다면, 이 3켈빈에 해당하는 이 빛을 관측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저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물질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때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때 전자들이 없어지면서 빛이 나갔을 것이고, 그 빛은 우주에 존재할 것이다. 우주에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됐지? 관측하죠, 이거 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에 대해서 관측을 또 하죠, 요걸.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빛을 뭐라 부르냐면은, 이 빛을요,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 불러요. 우주 배경 복사라는 말을 쓰게 돼. 우주 배경 복사. 요 빛이 있어야 돼, 무조건. 우리 우주에는 우주를 배경을 채우고 있는 이 복사 에너지가 있어야 돼. 복사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열 복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이런 식으로 복사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주의 배경을 채우고 있는 복사 에너지. 너희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봐봐. 이게 처음에는 우주의 크기가 작았지. 근데 우주의 크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돼? 커졌죠. 그지? 그러면은 초기에는 이 전체를 채우고 있는 우주의 온도가 어땠어? 높았던 거야.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 3000켈빈이라고 합시다. 그럼 3000켈빈에 해당하는 온도를 가진 빛이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었던 거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만약에 가운데 이 안에 방 안에 난로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조그마한 공간 안에 난로가 하나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난로는 이 방 안을 다 데피고 있을 거 아니야. 복사에 대해서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식으로 가 있단 말이야,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난로는 그대로야. 즉, 이 에너지는 다 그대로예요. 근데 다만 부피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온도가 떨어졌어. 3켈빈으로. 이건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은 이 방 안의 난로는 그대로야. 근데 공간이 엄청 커졌어요. 그러면 그 각각에서 느끼는 온도는 어떻게 될까?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야. 열이 전달이 안 될 거니까. 분명히 그 난로에 대한 소스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빛은 다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갑자기 없다가 막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빛은 다 있었어. 있었지만 이 전자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우주 전체에 나타난 거죠. 그게 이렇게 표시가 돼. 어떤 온도를 가지고 3000켈빈에 해당하는 온도를 가지고 우주 전체에. 근데 그 상태에서 그대로 뭐 빛이 뭐 생겨나거나 물질이 막 생겨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에너지가 질량이 에너지로 가거나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관계는 거의 안 일어났다고. 나중에는 초기에는 일어났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정도 시기 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고 물질도 안 생겼기 때문에 그냥 이 온도 그대로 우주에 퍼져 있을 것이고 그대로 부피가 커졌으니까 온도는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얘는 이제 3켈빈에 해당하는 온도를 가지고 우주 전체에 존재할 것이다. 이거를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두 과학자가 1964년에 우연하게 관측하죠. 아주 우연한 관측, 전파 환경을 통해서 이제 전파를 관측하는 장치예요. 빛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우연한 관측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왜 얘가 우연한 관측이 되냐면 이 펜지어스랑 윌슨은 이걸 찾을 생각이 없었죠. 처음에는. 이걸 뭐 하려고 그랬냐면 없앨라 그랬잖아. 이 이란은 알고 있니 혹시? 얘네들은요. 벨 연구소 소속의 연구원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 전파망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해야 돼. 근데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려고 보니까 자꾸 이상한 잡음 신호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일종의. 소리라고 만약에 비유하면은 내가 음악을 이제 모니터링 하려고 헤드폰을 딱 꼈는데 헤드폰에서 노이즈가 막 들리는 거야. 치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는 이제 이거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잡음 신호가 생겨. 이 전파 망원경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이상한 신호, 잡음 신호가 검출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 하고 싶었냐면은 이걸 제거하고 싶었죠. 얘네들은. 그래야지 실험을 하니까. 한 2년 동안인가 노력을 해요. 막 엄청나게 이 신호를 제거하려고. 하다못해 전파망원경에 있는 그 비둘기에 똥 싸놔가지고 그 똥 때문에 이런 신호가 생기는 줄 알고 단백질 물질 때문에 막 별의별 그 경우의 수를 다 해서 청소하고 막 점검하고 분해하고 막 고치고 별의별 걸 다 해본단 말이야. 아무리 해도 2년 동안 해도 이 신호가 안 없어져요. 되게 짜증나지. 되게 짜증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야 이것 때문에 미쳐버리겠다고 지금 이 신호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듣기로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방향 상관없이 어느 지역 상관없이 어떤 조건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세기의 이 에너지가 계속 검출되는 거야 신호가. 근데 그 사람은 그 친구는 이 가모의 논문을 읽어봤던 사람이야. 가모 논문에 써 있거든. 이 내용이 그대로 써 있어요. 야, 그 당시 우주가 이랬을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이 3켈빈의 현재 온도를 가질 것이고 이거는 대충 뭐 마이크로파라는 그 파장이 한 7.3cm 되는 이 파장의 그 빛의 전자기파를 예측했거든. 이걸 써놨어 다 그렇게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 얘가 말하는 그 빛의 파장을 보니까 7.3이거든. 근데 신기하죠. 이게 자기가 들었던 바에 의하면 이게 7.3인데 얘가 말하는 그 신호는 안 없어지는 그 신호는 7.3Hz야. 파장이 똑같이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알려주죠. 야, 가모라는 과학자가 이런 논문을 썼다. 얘네들이 읽어보니까 자기가 찾던 그거야. 그래서 발표하죠. 노벨상 받아요. 논문 2장 써요. 이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없애려고 노력했던 그렇게 노력했던 그 신호는 사실은 우주배경 목사다. 그래서 물론 없애려고 노력했다면 안 썼겠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신호를 발견했는데 이 신호는 이 가모의 논문에 설명되어 있는 이 3켈빈에 해당하는 온도를 가진 전자기파일 거야 라고 예측을 해요. 아니 그 논문을 써요. 2장짜리. 노벨상 받죠. 가모가 진짜. 응? 가모가 너무 대단한 사람. 가모 대단하지. 가모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가모는 뭐도 하냐면 너는 나중에 그 통합 여기 나오잖아. A 이거 있잖아. 아데닌 구아닌 이거 몇 개 조합하니? 3개 조합하죠. 그것도 가모가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있잖아. 말년에 심심해서 이제 생물 쪽. 얘가 걔랑 친구였어. DNA 구조 발견한 사람. 그 왓슨과 크릭이잖아. 크릭인가? 걔가 크릭이랑 이런 동료 관계여가지고 같이 연구해요 그냥. DNA 쪽.
근데 대단하지. 계산해서 예측했는데 감옥 당연히 노벨상 받았고 그 이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 펜저스 윌슨이 그렇게 노력했잖아. 노력은 안 했죠, 사실은. 그지? 노력은 이제 안 했는데 이 옆에 이제 동네에서는 이 가무가 말한 이 3켈빈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연구해요. 과학자들이. 그 연구소가 어떤 특정 연구소가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못 찾았어. 얘들은 그거 옆에서 없애고 있었던 거야. 옆 동네에서. 너네들은 막 진짜 연구 엄청 하고 있는데 너는 그냥 거기서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앨까 고민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중간 친구야. 너네들과 친구고 여기도 친구야. 얘네들은 이거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진다고 뭐라고 하고 여기 갔더니 이거 무슨 안 없어가지고 막 고민이다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니까 얘가 들어보니까 얘네들이 같은 거 하는 거 같아 지금. 그래서 얘기해줘요 서로. 얘기해줬더니 발표해서 그 노벨상 받아 그냥. 그 연구하던 집단은 못 받았어. 걔네들은 논문을 몇 장짜리 썼냐면 500페이지짜리 논문을 써요. 이거 검출한 이 찾는 연구를 했던 걸. 가모는 그 앞서서 얘네들은 2장짜리 논문 딱 발표해버리고. 인생은 한 방이야 얘들아. 인생은. 그래서 맨날 이렇게 책에 뭐라고 썼냐면 우연히 발견했다. 우연히 발견했다. 그래서 결국 3켈빈이라는 걸 찾았어요. 다시 말하면은 3켈빈, 자 어떤 물질이 하나 있는데 이 물질의 온도가 3켈빈이야. 그럼 되게 온도가 낮잖아. 그럼 이 되게 낮은 뭘 방출해? 전자기파를 방출하겠죠. 그 3켈빈에 해당하는 빛을. 그럼 이 빛을 조사하면은 파장이 7.3cm일 거야. 이게 7.3인지 7.6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대충 이 정도 해요. 파장이. 이 빛이 파장이. 근데 현재 우주에서 나오는 빛 파장도 얼마인 거야? 7.3cm인 거야. 저게 완전히 일치한다는 얘기는 현재 우주 온도가 몇 도라는 얘기니? 3켈빈이라는 얘기지. 현재 우주 온도가 3켈빈이 되려면은 가모가 예측했던 처음에 3000켈빈에서 3켈빈으로 감소한 온도 요 차이 계산된 값이 완벽하게 일치하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원조로 증거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있잖아. 오늘 책에 보시면은 8페이지 봐봐. 현재 우주 배경 복사는 최초 방출 시보다 낮은 온도의 파장으로 관측된다라고 돼 있고 그 그림 하나 보이죠? 그게 최초에는 얘네들이 관측해서 3켈빈이었거든. 근데 이게 현재에 와서는 처음에 뭐 코비라는 위성이 이제 인공위성 띄운 거야. 이제 관측하고요. 그다음에 뭐 WMAP이라는 위성이 관측을 해요 또. 그래서 WMAP 위성이 관측한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야. 그래서 그림을 봤더니 아주 정밀하게 관측해 봤더니 실제로는 얼마냐면 2.7켈빈이에요. 대단하지. 그러니까 예측했던 값이랑 뭐 큰 차이 안 나잖아. 3켈빈 예측했는데 2.7 나와요 실제로. 아주 정밀하게 관측하니까 2.73켈빈 나와요. 그래서 현재의 우주 보게병 복사는 7.3이다, 2.7이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 그림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푸른색도 보이고 녹색도 보이고 붉은색도 보이지, 노란색도 보이고, 그치? 그러니까 얘가 완벽하게 균일하진 않아. 이렇게 막 거의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아주 미세하게 불균일함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 밑에 맨 밑에 볼까? 얘들아, 등방성이라고 돼 있죠. 등방성. 균등성이라고 돼 있지.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된다. 됐어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된다. 거의 대부분 같은 세기로 다 일정하게 들어온단 말이야. 하지만 또 밑에 바로 써 있죠. 최근 플랑크 위성, 이거 다음이 플랑크 위성, WMAP 다음이 플랑크 위성인데 플랑크 위성의 이 전 우주 영역을 관측한 결과는 우주의 온도 분포가 대체로 균일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뭐가 있다? 불균일함이 존재하더라. 이렇게 이제 관측까지 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은 조금 물질이 많이 모여있을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지역은 물질이 좀 덜 모여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약간 울긋불긋하게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불균일하다는 뜻이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불균일해야지 밀도차가 생길 거고요. 이런 밀도차가 생기면 거의 대부분 밀도가 이제 똑같은데 그 밀도차는 뭐랑 같은 거냐면 중력차가 생긴다는 얘기랑 같은 거고요. 이 중력 차이가 생겨야지 별과 은하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야, 모든 물질들이 완벽하게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은 모든 방향의 중력이 같으니까 얘네들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되고 모여가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이런 일이 불가능할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미세하게 불균일하다고.
저희 지구를 찍은 거예요. 아니 지구 아니고 이거 지구 아니고 우주에서 우주를 어떻게 찍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올라가서 우주의 모든 방향으로 스캔한 거지 그냥. 그래서 거기서 날라오는 검출되는 스펙트럼, 이 우주명의 목사를 다 조사해봤더니 이 정도 지역에서는 이제 좀 되게 세게 들어오고 약하게 들어오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숙제는요 지금 일단 교재에 우리가 이제 별탄생도 못했고 빅뱅도 아직 못 끝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스텝 1 14페이지 숙제예요. 일단 해오세요. 다음 주에 이거 문제 풀 거야. 14페이지 숙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페이지 숙제. 16페이지 9번까지 숙제요. 17페이지 9번까지. 17페이지 9번까지 숙제. 그리고 넘어가셔가지고 스텝 3 맞지? 20페이지에 1, 2, 3, 4 숙제. 스텝 3 20페이지 전체 숙제. 그 다음에 워크북 보세요. 워크북도 스텝 1, 2, 3 나눠져 있거든 얘들아. 근데 일단 기본적인 숙제는 11페이지까지 처음부터 11페이지까지 숙제인데 우리가 그것만 빼고 하세요. 스펙트럼만 좀 빼고 하세요. 스펙트럼에 관련된 부분은 빼고 숙제로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다음 주에는 문제풀이하고 스펙트럼 마무리해가지고 빅뱅 우주론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고 됐지?